예, 이런 회계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개념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원칙 이름은 뭐 영어로는 이제 GAAP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딱 갭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문장을 다 풀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우주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 파생 불변의 물리 법칙 같은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회계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 업무를 하던 사람. 예. 이런 관계된 사람들이 회계 정보를 산출할 때 표기하는 방식들, 산출하는 방식, 기입하는 방식들을 모아서 굳이 어떤 식으로 뭐 하는 게 더 좋은지, 더 이해하고 사용하기 편한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게 더 합리적이고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원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의견이 두 개로 나눠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나 뭐 세 가지로 나뉜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방식이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게 다 나에게 더 맞다라고 하는 걸 고르게 쓸 수 있는 선택권이 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회계를 하는 이유는 목적이죠, 목적. 예, 목적으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이를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설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자신과 기업을 좀 구분을 하고 그 기업 실체와 경제 활동 그리고 그에 따른 회계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의 지식, 영어로 reasonable knowledge라고 하는데 그 reasonable knowledge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정보, 회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야지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요. 예,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 또 여기서 또 영문 표현이 나옵니다. reasonable effort라고 하는데 이런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정보를 만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항상 막연한 표현이 있죠. 적당한이라는 표현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 적당한이라는 것도 좀 숫자로 표현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또 그리고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뭐든지 숫자로 다 표현되면 좀 삭막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나 회계 쪽 사람들이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뭐 뒤에 말할 회계 정보의 대표적인 형태인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시작은 미국 은행들이 대출할 때 기업들의 요구했던 정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자랑 원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닌지 못 갚게 되면 우리가 그걸 회수할 수 있는지 예, 하여간에 이런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정보를 요구하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알 수 있던 없던 관계없이 은행 관계자만 이해할 수 있으면 끝이었던 거죠. 예. 그럼 이런 유용한 정보가 있죠.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이제 필요하겠죠. 예. 이에 대해서 정보의 질과 형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질 측면에서는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이 제시되고요. 양식으로는 재무제표가 제시됩니다. 목적 적합성은 앞에서 언급한 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갚을 여력이 있나 없나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에 따라 그 정보를 가지고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 대출할지 말지 의사결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측가치, 프레드 밸류가 있어야 되고요. 과거의 기대치를 확인하거나 혹은 수정하면서 예측 혹은 기대치의 변화가 할 수 있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뭐 이런 거의 변화를 환류가치, 피드백 밸류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목적이 있는데 뭐 이 은행에서 이제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데 뭐 20년 전, 30년 전 재무제표를 제공했다. 재무상태표를 갖고 왔다라고 하면 그게 그 정보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 명확하게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 딱 보면 너무 오래된 정보이기 때문에 아웃 오브 데이트 때문에 필요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그 기업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정보에 신뢰가 가능해야 하면 당연하겠죠. 근데 신뢰 가능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표현이 충실해야 합니다. 다만 충실하다는 의미도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이란 표현처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 수준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오차 수준까지 감안해 줄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기업 실체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 어느 한쪽에도 좀 바이어스가 없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되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연구의 방법을 기술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확인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신뢰성 있는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가능성은 회계 정보가 주식 투자에 많이 활용되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정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냈다고 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 사업도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그 외에 뭐 실제로서는 신뢰성에 나오는 표현의 충실성과 같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한 번 강조되어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질적 특성 세 가지로만 정리한 책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한 책도 있습니다. 즉 거래가 있더라도 형식적인 형태만 취하고 변화가 없거나 뭐 형식적으로 변화가 없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 실질적인 내용을 기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혹은 네 가지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회계정보 형식을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익경험 청원계산서 이게 네 가지가 주요 제표고 그 외에 각종 주석과 관련 내용들이 모두 회계정보입니다. 꼭 네 개의 재무제표만 회계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요 정보를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보를 전부 생산해서 만든 것을 회계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커지기도 하고 대체로 네 가지 재무제표로 웬만한 기업의 상태는 다 추정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보가 다 여기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요하게 회계에서 중점을 두고 생산하고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네 가지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있죠. 예. 다음으로 이런 정보를 생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이 남게 되겠죠. 우선 이런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益, 예, 이익이죠. 이익이 이 생산 정보를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면 안 된다. 이게 비용 효익 균형입니다. 이를 첫 번째 제약 조건이 되고요. 하지만 효익은 좀 평가하기 어렵죠. 반면에 여기 정보를 생산하게 되는 투입 때는 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겁니다. 뭐 격리부서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회계부서 운영하는 부서 또 거기에 투입된 사람들 인건비와 정보 생산 또 공시하는 거 각종 비용들이 어느 정도 산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쪽은 비용은 좀 명확한데 효익은 좀 평가하기 어렵다 보니까 뭐 정보 제공을 좀 꺼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아까 말한 뭐 합리적, 적절한 뭐 그런 수준, 뭐 충실한 뭐 수준 뭐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상장 기업이나 외관법인에 한해서는 최소한 정보 생산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중요성은 기록해서 제공하는 정보 혹은 제외하는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기록해서 제공하라는 거고요. 뭐 다시 말해서 정보의 유용성이 있다면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개념책이기 때문에 선언적이고 지향하는 바를 좀 정리한 것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인식 및 측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제 사건이 계속 복잡해지면서 미국 판례법처럼 계속 분량도 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어, 정보 생산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또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다음 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별 정보 생산을 위한 인식 및 측정이 남게 되는데, 예, 인식 및 측정이 남게 되는데 이 분야는 개별 사건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어떻게 재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무 담당자는 회계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그렇다고 뭐 회계 깊게 파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이 확대되는 분야가 또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거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개념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만 좀 예시 형태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과정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과정이 앞에 뭐 세 가지 있다고 살짝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 정보 산출의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뭐 별도의 법인이 되어 있는 경우는 당연하지만
아니더라도 기업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고 산출하라는 것입니다. 뭐 경영자와 관계없는 거죠. 뭐 누군가 기업의 지분 100%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지분을 100% 보유한 사람과 별도로 나눠서 처리해야 한다는 거고요. 100%를 전부 가진 사람이더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기업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파악해야 자신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 테고, 그 기업과 관계된 기업들도 그 기업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거래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회계 대상의 수명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충분히 오래도록 존속하고 관련 업무를 계속 영위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이 약 10년보다 좀 뭐 12년 그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뭐 글로벌 100대 기업의 경우에도 약 30년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니까 이런 가정이 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 기업이 있죠. 일본에 있는데 서기로 578년에 설립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고, 일본에서 사찰 있죠. 사찰 등을 짓거나 수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본 기업이 더 특별한 경우겠지만, 앞서 베니스의 상인은 예처럼 배를 사서 바로 영업을 한 경우와 배를 보유해서 영업을 한 경우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뭐 배의 잔존 연한 등과 거래처 신용도를 봐야 하니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위한 회계에 대한 제도도 몇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곧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 계속 기업의 가정은 없어지고 청산을 위한 회계 제도를 활용해서 회계 정보를 산출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기간별 보고인데요. 계속 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기업은 계속 존속한다면 언제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긴 기간을 정해서 정보를 집계 산출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소모해야 하고 돈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남겨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기 원하게 되고, 결국 정보의 적시성 문제를 차지하면 기업은 정보 생산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정보가 자주 생산되어야 이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주 생산되길 원할 거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외관법에 따라 정해진 길에 맞춰서 생산 및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체계에 대해서 질적 특성과 제약 요인을 좀 재정리한 분야인데요. 재무정보 이용자는 의사결정자이고 그들의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들에게 회계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 즉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비교 가능성과 회계 정보 생산에 있어서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이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생산 혹은 누락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회계 정보에 대한 인식과 생산에 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어떤 정보를 해야 해야 될지, 그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겠죠. 그 인식한 사건을 분계장에 적는 것을 분계라고 하고요. 이 분계를 처음에 제대로만 하면 그 다음은 전부 정해진 순리에 따라 정보가 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하시다 보면 분계만 계속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계를 할 때 사건을 설명하고 사건에 대한 관련 계정을 부여해서 기입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실습 형태의 예시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여한 계정에 맞춰서 사건을 내역별로 계정별로 옮겨 적는 작업을 정기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정기된 내용이 맞는지 시산표를 작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지만 현실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좀 수정 작업을 거칩니다. 이를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그 수정 작업에 따라 시산표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시산표에 따라 정산표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최종적인 결과를 집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계정을 마감을 하고 자산과 부채 자본 계정은 최종 금액을 살려서 정리합니다. 그 이후에 시산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산과 부채 자본 계정의 경우에는 최종 금액을 마감하기 위해서 역분계를 하기도 합니다. 각 과정은 우선 재무제표와 주요 일부 계정에 따라 살펴본 후에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요 하늘색 계정들 있지 않습니까? 하늘색 표시들. 예. 이건 뭐 선택사항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고 뭐 하게 되면 좀 다른 작업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지금 워낙 전산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 작업이 없더라도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코스, 노란색에 대한 코스들만 제대로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붕괴만 제대로 진행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